네, NH투자증권에서 뭐 이벤트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주식 계좌 신규 고객들에게 네.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수료 제로. 아니 뭐 그건 뭐 뭐, 요즘 이건 기본이니까. 이제 뭐 네. 광고거리도 안 됩니까? 네네네. 환전 제로 어떻습니까? 네, 환전 제로라는 게 뭐예요? 100% 우대. 아, 우대. 네, 요거 어때요? 네, 말고 또? 또 필요해요? 그럼 첫 계좌 개설할 때 $30 드리기. 그거 좀 땡기네요. 요거 좀 땡겨요? 네. 퍼플렉시티 요게 좋지. 1년 구독권. 요건 좋죠. 요거까지. 네, 해서 퍼플렉시티 네. AI 써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네. 퍼플렉시티 1년 구독권까지 드리고 있는 NH투자증권 해외 주식계좌 신규 고객 이벤트. 네. 여기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아시아 전체 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도 꽤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뭐 중국이 무슨 협상 들어갔다면서요, 참. 오늘 저도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공식발로 중국 협상단을 만나기로 했다. 자, 요 이야기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이 드디어 만나요? 네, 방금 보도가 나왔고요. 예. 일단은 뭐 백악관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말도 들어야 되고 네. 또 베센트 장관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중국 상무부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분위기가 본인들은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협상을 조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방금 이제 보도된 거는 이제 베센트 장관하고 중국 쪽에 이제 허리퐁 경제부총리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스위스에서 연다, 그러니까 유럽 방문을 해서 중국의 일정 자체가 이제 그 프랑스하고 이쪽 인사들 만나는데 네. 그에 앞서서 5월 9일과 12일 일정에 양측 최고 이제 키맨들이 만난다라고 중국 상무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양측이 계속 강대강 대치는 하고 있는데 네. 뭐 보기에는 단기에 백악관이 좀 불리해 보여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 자료에서도 중국도 3에서 한 6개월 지나면 사실은 그들의 시간도 굉장히 유한하고 굉장히 다급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좀 리스크를 낮추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시작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양측이 만나는 인사들이 네. 어쨌건 백악관의 최근에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이제 베센트 장관과 또 허리펑 부총리도 예전에 중국이 2018년에 무역 협상을 일기 때 할 때 네. 류어 부총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상당하는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경제부총리죠. 그래서 일단 양측이 지금 그냥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서로 오해든 뭐든 지금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면 다 죽으니까 네. 일단은 총은 내려놓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비슷하게 이번에 아마 가자마자 만나서 뭐 빅딜이 형사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 국가들 이제 협상을 결과를 보고 네. 그 판세를 보고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계속 부인하던 이제 협상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양측이 이제 대화를 좀 시작을 해서 일단은 뭐 최고치는 이제 기대치는 이제 이번에 가서 일단은 관세가 말도 안 되는 수치다 보니까 네. 일단 요거 내려놓고 협상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제 과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인물의 면면도 혹시 좀 나와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1차 때 라이트 아이저가 좀 되게 강경했었고. 네네. 근데 이번에 베센트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어떻게 강경한 트럼프를 좀 설득하는 역할을 네네. 좀 했기 네. 때문에 약간 베센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건데 네. 허리퐁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저는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어 갖고 어떤 지금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뭐 시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더라도 중국 쪽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러니까 시진핑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 같고요. 뭐 이분 성향은 미국 쪽 인사들보다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미국이 중요하죠. 뭐 나바로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게 강경파가 아니라 어쨌건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건 뭐 미국 쪽에서 제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역의 위안화 반응 자체가 굉장히 또 다시 강세 압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뭐 앞서서도 지금 아시아 통화 강세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만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해관계가 좀 통일된 부분이
중국은 의외로 저는 위안화 강세를 좀 단행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말하라고 협상이나 뭐 플라자비의 제2 플라자비 이런 이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내수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할 얘기는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양쪽 인사가 조금 강경파가 아니더라고도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몇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 이번 90일 유예된 국가들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2개 지역일 것 같은데 하나는 베트남이고요. 네. 하나는 EU 쪽입니다. EU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어떤 식으로 같이 공생할 거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EU 협상 결과를 백악관님과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고 있고 네. 베트남의 경우는 너무 잘 아시지만 중국이 이번에 지난 7년 동안 무역전쟁 일기 때 계속 우회 수출을 하려고 네. 멕시코나 베트남, 뭐 아세안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백악관이 완화해 주면서 네. 중국에 대한 제재를 역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종용할 거라서 베트남이 미국과 어떤 협상하는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베센트 장관이랑 상호간에 만나더라도 네. 이제 태핑에 저는 가까울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엔 너무 기대하실 필요도 없고 아마 기대를 많이 안 하실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4월 이후로 양측의 리스크가 좀 정점은 지났구나. 그래서 이제 축소하는 속도가 빠를 거냐, 지표 망가진 속도가 빠를 거냐를 보시는 이제 과정에 돌입을 하는 거니까 네. 신중한 낙관을 좀 하시면서 위안화는 강세의 기조를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양측이 이제 실무단에서 아마 양측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중국 쪽이 조금 뭐 삐진 척이든 뭐든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좀 더 중심으로 보시면서 삐진 척. 네, 그러니까 좀 더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 중국이 조금 더 단기 진실에 가깝지 않나. 네, 그래서 네. 아니, 근데 그 부분 그- 이제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어느 정도의 위안화 강세는 용인할 거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폭이 어느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포기요. 예, 그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나요, 이거는? 아니요, 그 예상이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뭐 거의 뭐 저희가 숫자를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네. 통화 스윙을 보이고 있어서 네. 뭐 이번에 뭐 지금 대만 달러도 그렇습니다만 홍콩 달러도 마찬가지로 좀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하루아침에 1~2%씩 막 절상절하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서 예. 사실은 지금 수급적으로도 양측의 결정에 따라서 구두적인 합의만 해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원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일단 제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관세를 저렇게 막고 네. 수출에 불리한데 과연 가능하냐. 근데 지난 7년 동안 잘 안 보신 지표 중에 하나가 위안화의 실효 환율 같은 게 있어요. 실질 환율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기타 통화 바스켓 대비해서 실제로 이제 달러 지수처럼 얼마나 절하됐냐, 절상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지난 7년 동안 중국의 그 실효 환율은 명목 그 환율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절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네. 기본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실효 환율도 지금 약세 저평가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달러 위안을 조정하지 않고도 수출 네. 경쟁력을 지금 유지를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국은 앞으로 마진율이 장기적으로 문제인 거지. 네. 당장 뭐 그 물량을 못 팔아서 수출 단가가 뭐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위안화가 절상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절하를 원하거나 혹은 절상에 대해서 아예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은 하루아침에 2~3%씩 절상에 죽게는 응하지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들의 스타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연말까지 지금 환율이 한 7.2 위안 정도 달러 대비 되는데 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2에서 3%씩 절상을 오히려 이제 유도하는 네.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고 중국 정부가 이 정도만 계도를 해도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네. 흑자를 엄청 벌었는데 그 돈을 그대로 지금 달러로 들고 있거든요. 아까도 대만 달러가 강세가 급격히 진행이 된 게 네. 대만 보험사들이나 이런 쪽이 뭐 해칭도 전혀 안 한 상태로 이제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급격히 돌아갔듯이 네네. 중국도 지금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수급적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수급으로 보자면 정부 궤도에 따라서 하반기에 절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놓고 3에서 5%씩 일본처럼 예전처럼 할게는 안 하겠지만 환율도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절상시킬 게란 고려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중국 쪽 전략가랑도 얘기를 좀 해봤을 때 중국에서 또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중에는 뭐 당연히 미국 국채를 이제 최근에 매도 쪽에서 다시 또 사주는 쪽으로 네. 이제 이 부분도 국채를? 네, 그러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상당 중국은 그냥 힌트만 주는데 국채도 어떻게 보면 매각 쪽보다는 매수하는 쪽에서 미국채에 대한 안정을 좀 같이 공생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도 중국 쪽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서 볼 때는 단기에는 어쨌건 백악관이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중장기를 바라볼 때 자기네들 전략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일단 협상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장기 전략을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네. 중국의 장기 전략은 내수와 리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안 돌았던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네,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절상절하 쪽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 환경 자체를 수출을 연착륙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중국의 마진율이나 이런 기업들의 훼손이 너무 빠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반기에 중국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다. 다만 지금 지표가 망가지는 속도가 앞으로 2, 3개월 굉장히 빠를 거고 네. 사실 상장 기업들 지금 제가 볼 때 실적 가이던스 아무도 못 내요. 저도 전망을 하는 뭐 맨날 틀립니다만 전망을 쓰는 입장에서도 지금 아무런 가이던스 없이 지금 제시를 해드려야 될 정도니까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표 망가지는 부분을 감안을 할 때 부양 쪽보다는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저기 환율 이야기 조금 더 네. 여쭤보고 싶은데 왜 그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은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다들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미국 주식만 했던 것처럼 네. 그냥 달러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강세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돈을 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과예금 상태로 갖고 있거나 달러 자체가 그나마 그냥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던 측면이 꽤 크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게들이 예금을 계속 쌓아놓고 네. 소비를 안 했듯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벌어온 돈들을 뭐 상황에 따라 해외 투자를 또 할 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환전을 계속 달러 인덱스를 바라보면 네. 기본적으로 환전율이 굉장히 떨어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지금같이 장기적인 달러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균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상황에서는 수출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마 하반기에 보실 수 있는 행보가 네. 중국이 절상을 너무 급격히 진행이 돼서 시장에서 네. 그거를 방어하는 쪽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는 옛날 얘기인 거고 네. 중국이 기본적으로 오히려 수급을 막아야 돼가지고 강세를 막 달러를 파는 행동 그런 행동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어쨌건 환율 쪽에서 너무 급격히 또 진행되면 네. 수출 경쟁력 훼손이 너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속도 조절 가능성도 거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있었던 우리 연휴 때 있었던 네. 뭐 대만 달러 이슈들 이미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더 빈번해질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일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해칭 수요다 뭐 대만 달러 수요 거래 자체가 작으니까 홍콩 네. 달러 원화 뭐 다 같이 영향을 준 거다. 그래서 예, 이게 예. 뭐 기본적으로는 달러가 무너진다기보다는 네. 이런 단기 대응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빈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상시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흐름도 기본적으로 좀 절상에다 놓고 보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시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상시화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게 상시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세 방어가 오히려 상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강세 방어가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가 네. 기본적으로 강세 압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 단단함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다들 환전에 대해서 달러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수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당국은 절상을 원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알아서 아시아 통화를 절상이 되는 네. 기조가 될 수 있고 네. 오히려 그걸 막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합의나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이 분위기 기조 자체가 바뀌면서 아시아 통화 당국들이 오히려 절상 막으려고 자체 통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했었군요. 네. 그러니까 자꾸 아시아 통화 강세가 나오니까 강세가 난다는 거는 누군가 달러를 판다는 거고 네. 그 달러를 파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막 달러를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올해 발생할 수 있다 몇 차례.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중국은 네.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미국을 상대로? 제가 아까 EU나 베트남 협상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이번에 상호관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한테 매겨진 35% 정도의 상호관세가 큰 것도 반발의 원인이지만 네. 제일 큰 거는 본인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결국에 제조업을 죽이겠다는 시각에서 아세안이라든지 네. 기타 저희 동맹국들한테 매겨진 숫자 자체를 결국에는 이제 중국으로 올 방향 화살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절대 양보하는 게 뭐냐, 양보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뭘 매달렸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중국은 지금 5년 동안 탈부동산 전략과 함께 제조업과 기술 생산 고도화를 하고 있고 네. 우리가 뭐 작년부터 결국에 어라어라 하다가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들도 지금 자부하는 거는 네. 뭐 글로벌 수출 MS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자본재 중간재 수출 지금 잘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박리담에도 잘하고 MS나 물량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 수출 단가나 마진율 문제들이 있죠. 네.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아세안에 대한 매긴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지금 우회 수출이든 해외 진출 전략이든 비미국 시장의 개척이든 간에 그거의 목숨줄을 이제 차단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아주 급진적으로 백악관의 의견에 수용을 해서 예를 들어 베트남의 어떤 관세를 인하해주는 대가로 이제 중국에서 오는 뭐 수입을 막는다든지 네, 네. 관세를 역으로 세게 매긴다든지 혹은 지금 태양광이나 친환경 업체들이 죄다 지금 중국 업체들이 아세안에 가서 전진 배치돼 그렇죠. 있는데 네. 이 기업들 완전히 그냥 다 막아버린다. 네. 이런 거를 공통 대응을 국가들이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국에서 가장 양보할 수 없고 공포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0일 유예된 그 국가들을 중국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죠. 뭐 이걸 설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겁을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도 본인 없이 생산하지 못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네. 어쨌건 장기적으로 미국이 같이 이렇게 이제 합심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협상을 백악관과 벌이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또 중국이 흑자를 벌고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장기 전략이 차단되는 것, 즉 본인들의 비미국 시장에서의 제조업 진출 전략이나 수출의 장기적인 그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훼손되는 걸 제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베트남이 먼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6월쯤에는 EU와 미국이 그래도 협상을 하겠죠. 이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을 얼마나 이 국가들이 차단해 줄 건지를 보고 수위 조절이 이제 수위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백악관과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중이 만나더라도 네. 할 얘기는 카드만 서로 보여주고 총구만 낮추는 정도만 해놓고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EU 결과를 좀 보고 혹은 뭐 한일도 결과를 좀 보고 이 국가들의 결론에 따라서 이거 상황이 여론이 자기네한테 불리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나설 것이고요. 아니라면 조금 더 본인들 카드를 조금 배치를 하면서 조금 배치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형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 결과만 좀 중시해서 보시면 중국이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예를 들어 베트남과 미국이 혹시 우리나라와 이렇게 협상하는 그 결과가 내용이 중국과 미국이 협상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크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두 국가 대표적으로 베트남은 주변국들한테 시사점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베트남이 백악관의 요구사항이 지금 정확히 다 나온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 진짜로 강경하게 내가 관세율을 아세안에 매긴 게 40-50% 넘는데 네. 이거 다 없애줄 테니까 아마 없앨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중국 공산품을 대체할 지역은 아세안밖에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요건 까줄 테니까 대신 너가 이제 총구를 저쪽으로 겨누는데 단지 관세만 중국에 겨누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해 동참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해당 국가들이 당연히 다 종용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장기 전략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입장에서 이제는 그쪽에 투자한 캐펙스도 다 이제 다 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반사 수혜를 단순하는데, 보겠습니다만 태양광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베트남이 결론에 따라서 주변에 태국이든 뭐 말레이시아든 또 다른 우회 수출 지역들이 이제 동참을 이제 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지표가 되겠죠. 백악관은 요렇게 요구를 하는구나. 그럼 베트남은 요렇게 따랐구나. 그럼 베트남이 자본은 또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배짱 있게 배척을 하는구나 중국을.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네. 무역 지형은 굉장히 바뀔 수 있죠. 그리고 EU의 경우는 제가 중국의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얘기를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주는 거
EU에서 많이 만회할 거야. 믿음이 꽤 커요. 네. 실제로 EU도 지금 어느 정도는 독일, 프랑스 국가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부정할 수 없고요. 근데 만약에 EU가 기본적으로는 중국 그 관련된 저가 제품이나 뭐 전기차 같은 것들 배제하는 건 배제하면서 네. 미국과도 협상한다 이래 버리면 중국 입장에선 시장 개척 자체가 또 곤란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걱정되는 게 EU 쪽일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네. 단기에는 본인 5년 동안 빌드업을 해놓은 성을 지어놓은 아세안의 대표 국가인 베트남이 어느 정도 이제 백악관을 수용하느냐가 저는 미중 테이블에 어떤 놓여지는 거나 양쪽의 그 의자의 높이가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 그 미국과 만나서 중국이 만나갖고 아까 그 네. 허리펑 네. 허리펑 경제부총리가 와서 우리 베트남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걸 곰곰이 보시면 안 보시겠지만 중국 상무부 외교부는 거의 복사 붙이기 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한테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한테 욕을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겁을 줘가지고 네. 그 이제 국가들 계속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 같이 자기랑 이제 중국 쪽에 붙어서 무역쟁을 그려보자라고는 네.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불리한 건 뭐냐면 인심 여부를 떠나서 본인들이 또 이쪽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장이 있는 거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네. 중간재 원부자재를 중국에 엄청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생산을 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탈중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를 배척 못하겠지는 생각하겠지만 또 속으로 한편에서는 본인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백악관한테 하는 얘기가 직접 얘기는 안 하겠죠. 우리 우회 수출하는 쪽 막진 말아줘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네네. 계속 백악관에 대한 불만이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다음 게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간의 게임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제 디커플링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나머지 시장에서의 이제 배틀이 이제 여론 싸움으로 가는 거죠. 중국도 연휴가 좀 있었죠? 네. 그 중국의 소비가 어떤 쪽으로 좀 뭐 회복이 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지금 나왔습니까 혹시? 네, 뭐 일단 어제까지 나온 걸로 좀 말씀드리면 예? 시장이 지금 관심도 좀 많이 내려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이제 중국 소비 얘기를 조금 드리면 예. 노동절 연휴가 이번에 5일이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관신이라고 하는 네. 네네네. 중국 소비재 관련 보조금 관련된 품목들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 판매는 두 자릿수가 나왔고요. 이번 5일 연휴 동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인바운드 여행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중국 여행, 그 연휴 중국으로 가는 외국인들. 네, 중국으로.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아직 죽어도 안 가신 중국 여행 안 가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중국 쪽 여행이 지금 외국인들이 무비자 때문에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가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계속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 세수도 없고 이제 무비자를 해서 뭔가 이제 지역별로 계속 그 국내 여행이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든 이제 붐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무비자 효과가 좀 나고 있는데 이번 연휴 때도 중국 자체적인 국내 여행 수요도 좋았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결제한 액수가 한 100% 이상씩 늘고 그리고 실제로 한 30-40% 정도 외국인 관광이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당장 뭐 중국 내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행 소비가 좋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소비가 바닥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좀 걸어 다니는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아직 뛸 때는 안 됐고요. 소비는 회복을 하고 있고 노동절 연휴는 이제 인바운드 쪽에서 네.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한알령하고 연결 안 지어도 뭐 공연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지방 정부가 이제 목을 메고 유치 경쟁을 하는 거는 뭐 자명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동절 연휴 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소비는 확실히 회복세에 들어선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고가 명품 소비는 저희는 계속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예. 이제 올해 중국이 기술주가 연간으로는 여전히 탑픽이지만 중국 소비주가 그나마 다음 단계 순환매에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이제 어떤 테마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 중국 사람들. 소득은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성장률이 5%라고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데 예. 그 정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한 뭐 4에서 6% 정도 사이. 근데 이제 중국은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지금 중산층이 벼락거지가 됐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100% 만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띄워서 네. 이제 나오지 않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자산 시장을 지금 띄우겠다고 해서 주식 시장을 많이 띄우고는 있는데 부동산이 일단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바닥만 확인한 상태라서 중산층이 규모 있는 지출을 하는 거는 소득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자산 효과가 네. 역자산에서 이제 최소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를 그게 이제 4년 만에 안정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소비 소득 증가율 자체는 화장품, 의류, 내구재 이런 소비를 어느 정도 이제 한 5, 6%대 정도 증가율로 오. 유지할 정도는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지상 정도 1층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 직전에는 한 10층에 있던 게 한 1, 2층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서 아. 제가 이제 중국 소비주가 장기 주도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올해 내년은 소비 방향성은 이제 회복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초저가 제품에서 네. 가성비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게 이게 중저가에서도 조금 이제는 조금씩 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중국 쪽에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보조금을 안 줘도 본인들 이제 예금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품목들은 네. 중국에서 데이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쪽으로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혹시 중국에 한다면 네, 기술주 그다음에 네. 소비주 네. 요 정도 보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시장에서 미국 쪽을 다시 조금씩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저희가 등락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계속 갔습니다. 내년까지 중국은 그냥 재평가고요. 중국 주식을 이제 딥시크 이슈로 저희가 좀 바라보게 됐다면 네. 이렇게 또 관심 없을 때 이제 조금 다시 매집을 좀 하시면 좋은데 매집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뭐 홍콩의 기술주로 대변되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나 AI 응용 분야 그리고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이나 뭐 저희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 중국 빅테크 전기차잖아요. 네네. 그거를 핵심으로 좀 장기 전략으로 보시고요. 한 축에서는 올해 하반기엔 중국 소비주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면 주도주가 좀 될 거니까 조금 뭐 미국을 완전 대체로 보시기보다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제 중국 관련 포지션이 너무 적은 것도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이제 과정에서 리스크는 조금씩 낮아지는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될 거니까 네. 5, 6월에 좀 스터디 하시면서 중국 기술주와 소비주를 주축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비 가운데서도 가성비가 좋은 준내구재. 네. 아. 그러니까 중국의 뭐 대표적으로 요새 뭐 중국 화장품 업체도 잘하고요. 근데 화장품도 네. 이제는 한국 화장품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입장에서 보시면은 ODM 업체, 그러니까 뭐 콜마나 그쵸, 코스맥스 그쵸. 같은 업체들을 저희 화장품 애널리 탑픽으로 제시해드리고 중국 수혜라면 네네. 그리고 중국이 어차피 상반기까지 화장품 관련 데이터 되게 안 좋거든요. 저희 그냥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희 중국 그 이제 화장품 애널리스트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핵심이지만 네. 이제 중국 쪽의 경우는 이제 ODM, OEM, 그러니까 ODM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그런 업체들 위주로 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중국 시장도 관심을 가져보고 한번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중국 갈게요. 네, 하반기에 한번 가시는 게 홍콩 경유해서 가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심천 같은 데 가셔도 아 돼요. 근데 뭐 1박 2일밖에 못 가니까 바쁘시니까. 일정 워낙 때문에. 바쁘시죠. 아. 네. 뭐 1박 2일로 상해 잠깐 갔다 올까? 상해도 괜찮죠. 네, 상해 근데 한국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한국 사람 많으면 좋지 뭐. 근데 제가 보기엔 정프로님 스타일은 저기 이선 도시 좀 특이한 데들 아니면은 그래요? 항저우나 심천 이런 데 가시면 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그 소주 소주. 예. 예, 거기가 미인들이 많다는 곳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상해 그 컨셉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항주랑 소주가 맞습니다. 미인들이 예. 많다. 네네. 아. 예, 옛말에 그렇죠. 네. 요즘은 아니, 요즘은 다 상해에 있군요. 제가 소주를 요새 안 가봐서.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증권 김경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